네, 끝내주는 세계 이승환 평론가하고 같이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죠. 네.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려서 그게 북한에서 나온 얘기인가? 이런 생각 잠깐 했는데 또 외교부에서 또 막 거칠게 반박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아니 복잡할 건 없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한 행사에서 이제 북한의 선제 타격 뭐 등등을 이제 비난하는 북한을 향한 비난 발언이 있었고, 현지 시간 1일 그 다음 날 러시아 외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습니다. 그 대변인이 직접 발언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3일 날 오전에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상당히 비판하는 성명이었는데, 일단 뭐 미국의 국무부랄까 어느 나라의 외교부의 대변인이 다른 나라의 정상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역시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교적 결례라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 외교부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특별히 이제 형용사나 이런 내용을 보면 외교적 결례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부의 대응은 제가 보기엔 좀 황당한 수준이었어요. 네, 제가 외교부 출입을 2000년대 초반에 몇 년을 했는데, 그리고 20년간 외교부의 어떤 성명들을 그래도 뭐 직간접적으로 봐왔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 이런 표현을 쓰는 외교부가 우리나라 외교부인가? 좀 놀랄 정도의 그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외교부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 대변을 향해서 국제사회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국가의 기준에 비춰볼 때 혐오스러운 궤변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나라 궤변. 외교부 성명에 혐오스러운 궤변,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북한 쪽 성명에서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외교부에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런 단어들을 나열했으니까, 저는 이제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좀 안 좋은 건 맞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등 발언이 있어서 안 좋은 건 맞는데, 우리 외교부가 같이 좀 하향평준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럴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실질적인 이유는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던 건데, 이제 이제 지난달에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리면, 1월 24일 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헤럴드 경제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사실상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면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뭐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완전히 전면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러시아 외교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죠. 왜냐면 우크라이나 자체는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래서 계속 이것이 어떤 한 사건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됐던 여러 가지 어떤 발언들, 행동들, 그리고 이제 한미일 간의 군사 훈련 같은 걸 계획하거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서 계속 불만을 이제 표명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불만을 표해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정점을 찍었다고 할까요? 이제 대통령 발언을 걸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양쪽 다 이 말폭탄이 이제 남북 간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한국 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참 난국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죠. 네. 어디에나 품격과 상도회가 떨어지는 시대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외교적인 수사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말싸움을 하고 정말 입에 담기도 뭐한 단어들을 나열한다고 해도, 외교부라는 거는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하는 그런 부서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지난 3일 우리 외교부의 어떤 그런 발언을 보면서 선을 넘었다. 그리고 저 한편으로는 외교부를 관찰해왔던 1인으로서 느끼는 건, 이게 이들이 정말 원해서 이런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천성적으로 그냥 같이 만나서 밥 먹을 때도 그렇죠. 뭐 짜장면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짬뽕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네, 이제 사법부에서 나오는 단어들도 그렇고 외교부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이렇게 특정한 문장 흐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외교부 출입 기자 할 때 이제 뭐 소위 오찬, 뭐 만찬 해가지고 식사 자리 가면 굳이 식사 자리에서 저런 언어를 써야 될까 싶기도 한데,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예. 근데 그랬던 외교부가 이런 단어와 문장을 선택했다는 건 본인들만의 의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누구 의사라고 추정하십니까? 뭐 외교부를 압박할 수 있는 건 딱 한 곳 아닙니까? 네.
용산인가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정권의 의지를 담은 이야기다. 네,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혐오스러운 궤변 이런 거는 정말 북한 쪽에서 나오는 그 아주 저열한 그런 단어 수준이기 때문에 참 민망합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아니 저는 이렇게 러시아 외교 차관이 또 와가지고 그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또 그 뭐고 이 말폭탄은 뭐고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엇박자다 혹은 각자 역할 분담이다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해석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도 같은 외교부인데 엇박자라기보다 역할 분담인가 이게 아직 좀 헷갈려요.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난 2일 그 러시아 차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제 약간 시차가 있죠. 현지 시간 1일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대변인이 굉장히 험한 말을 한 거죠. 사실 우리 그 정상의 발언대에서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발언을 했고, 근데 그러는 동안 한국에 방한했던 그 차관은 우리나라 그 뭐 북핵 협상 대표부터 차관보, 차관 다 만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러 간에 여러 가지 균열이 생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그쪽은 이제 그 한국의 뭐 우크라이나 지원 내지 혹은 한미일 간의 어떤 군사 협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했고, 우리 측은 러시아 측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거는 외교니까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서로 우려스러운 거에 대해서 나누고 소위 뭐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저 이제 크렘린궁에서는 크렘린궁은 아니었겠군요. 외교부니까.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험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외교적인 발언이신데 이거는 해프닝인가 아니면은 한러 관계의 균열을 상징하는 사건인가? 균열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래도 뭔가 한국과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들 나름의 숨고르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종의 이제 폭발했다고 제가 느끼는 건 뭐 많은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이제 우리 국방부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대통령의 지난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한 발언들이 이제 이게 제가 맨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물밑에서 여러 가지 뭐 차마 못 볼 일들이 돌아가는 게 외교 현장이라고 하지만 겉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웃고 넘어서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발언이 됐던 행동이 됐던. 근데 그것을 계속 넘어서니까 지금 한러 간에 그 유례 없는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면 사실 수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우려스럽습니다. 네. 걱정스럽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러시아 외교 차관은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그 러시아 방문해서 군사협력을 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한 거, 푸틴이 방북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러가 가까워지니까 한국하고 러시아는 멀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와서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노력으로서 외교 차관이 와서 한국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서로 간에 또 상대방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설전이 벌어졌다. 이게 지금 벌어진 상황인 거죠. 네.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 그 어떤 일정이든 사실 이제 국내에서 국회에서 여야 대표 만나는 것도 뭐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했다가 또 안 되다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 측 이 차관이 우리나라 방한하는 게 한 차례 늦춰져서 이번 2일날 방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수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개월 전에 예정돼서 방한한 그 사건과 지금 어느 시점에 그 현지 외교부, 러시아 외교부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갑자기 온 게 아니고 갑자기 온 게 몇 달 아니니까. 전부터 네. 사실은 공식 외교 일정으로 그렇죠. 차관이 방문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누구는 수습하러 사실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준비하고 실제 갔는데 막 저기서 딴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 네. 뭐 그런 일이 외교가에서 흔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응하는 수준과 그 수위라는 게 있는데 이번엔 조금 양쪽 다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푸틴 방안도 더 이상 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우리가 악화돼야지 지켜보기 마련인데 너무 힘드네요. 안 보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도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 이야기가 불씨가 됐었네요. 러시아 관련된 이 사건도. 근데 최근에 또 북한하고 관련된 이 발언이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갈등을 격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또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같은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코리아 헤럴드 이제 1월 24일 날 그 발언,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그날 바로 그날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 17 전투비행단에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장병들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돼야 된다. 이건 이제 군인들끼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군가 무슨 가사 같은데. 네. 근데 적 지도부 제거라는 게 우리 보통 이제 참수작전이라고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일부러. 이거는 자극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남북 관계가 항상 그렇고 어떤 나라 관계도 그렇지만 굳이 자극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예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말폭탄하다가 갑자기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나 황당한 이제 반전이 좀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 역시 레드라인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막 연타를 날리듯이 그리고 뭔가 서로 컴페티션 하듯이 말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거죠. 그리고 적 지도부 제거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커튼 뒤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남북 관계가 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좀 소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북한 발언은 더 자극적이 되고 그것을 우려하는 러시아까지 참전을 한 거고 러시아가 굳이 이렇게까지 참전한 거는 보통 이제 뭔가 그 뒷 배경에 그냥 우려와 걱정 이런 게 굉장히 좀 쏠려 있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어쨌든 계속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건 상황이 뭐 인정해야죠. 네. 같은 날 얘기했다는 거죠. 신원식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전면 지원한다. 전면 지원이라는 건 결국 군사적 지원을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인도주의적 재정적 차원의 지원만 하고 있는데 제가 코리아 헤럴드 2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4일 날짜의 헤럴드 그 이제 인터뷰라면 그 뭐 하루 이틀 전에 인터뷰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같은 날인지 그건 좀 봐야 됩니다만 하여튼 비슷한 시기에 왜냐면 이제 발언을 좀 몰아서 하잖아요. 국회에서 이 발언 했다가 뭐 어디 가서 저 발언 했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국방장관이 어쨌든 코리아 헤럴드 발언 이후에 여러 가지 조금 그 뒤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헤럴드가 그 전날 전전날 정도 됐었을 테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우리나라 국방장관은 전통적으로는 계속 과묵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특이한 국방장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송영무 장관이요. 네.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말 실수를 많이 했던 장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좀 험한 말이 나왔던 건 당연히 2010년 당시에 이제 천안함과 연평도 그때는 워낙 심각한 상황이었고 물리적인 충돌이 실제 벌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장관 정도는 좀 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현재 국방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진짜 센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그냥 조심조심 아끼죠. 하는 게 사실은 네. 상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그걸 쓰면 큰일 나니까. 근데 센 총 갖고 막 말폭탄까지 던지면 정말 불안해집니다. 걱정이네요.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갈까요? 예, 북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야기인데요. 해군 함선 건조 중인 남포조선소 방문했다는 얘기를 노동신문에서 썼는데 네. 이것도 뭐 전쟁 준비, 해군 무력 강화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이것도 좀 불안을 좀 키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김정은 위원장 발언도 만만치 않죠. 양쪽 다 이제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건데 지난달에 여기를 이제 방문했어요. 조선소 방문해서 1일 날 방문했습니까? 하여튼 며칠 전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제8차 당대회를 언급했어요. 제8차 당대회라는 건 2021년 1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해군력을 더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5년이라는 계획 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이제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결정했었던 각종 함선의 건조 실태 그리고 새로운 방대한 계획 사업의 준비 정형을 상세히 보고받았다고 하고 5년 기간 안에 무조건 집행을 하라. 한마디로 선박 건조를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뭐 전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핵실험을 지금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6차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의 소위 육지에서의 어떤 이런 훈련을
끝내고 이제는 이제 바다까지 내려가는 거죠. 바다까지 가서 거기서의 어떤 국방력마저 이제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본인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 대회라는 그 가장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그 곳에서 이제 5년 안에 뭐 선박을 건조하고 이런 계획을 짰겠죠. 그리고 공표하고 다그치고 이번에 김정은이 직접 가서 발언까지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왜 그 SLBM이나 SLCM 뭐 요즘 뭐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SLBM은 뭐 몇 년 전에 했고 SLCM이 최근에 이제 발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이제 잠수함에서 이제 쏘는 거죠 한마디로. SLBM이 잠수함에서 쓰는 네, 발리스틱 네, 미사일. 네, 발리스틱 미사일이고 예, SLCM은 이제 순항 미사일. 잠수함에서 쓰는 순항 미사일. 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잠수함에서 이제 물 속에서 뭔가를 시도한다는 건 상당한 기술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ICBM이 왜 그 대기권 다시 재진입할 때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듯이 이것 이제 물 속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SLBM 뭐 그 실험에 성공했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저거 뻥일 거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여러 차례 시도를 한다는 건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김정은이 약간 그 과시일 수 있고 과장일 수 있는데 뭔가 자신감 표현 아닐까? 이제 뭐 육지는 끝났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뭐 이런 뉘앙스로도 읽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뭐 해상에서 개발이 박차를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남북 관계가 안 좋고 이제 한미 간에 뭐 핵 훈련까지 한다고 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이런 모습을 본인들은 보여주고 싶겠죠, 북한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 과도한 상상력인지 몰라도 네. 해군을 강조하는 거는 우리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네네. 해군을 우리나라도 해군 강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럴 때는 근데 사실 남북 화해 분위기 만들면서 해군을 강조했단 말이죠. 우리가 남북은 싸우는 건 육군으로 싸우지만 뭐 우리 뭐 삼면이 바다니까 남북한이 화해하면 그 다음엔 해군이 중요하다. 네네. 대양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대양 해군 얘기하면 그랬는데. 김정은도 뭐 그런 분위기인 건 혹시 아닐까? 이제 상대는 미국이다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 눈에는 한국과 미국이 항상 겹쳐 보이겠죠. 근데 최근에는 또 일본까지 어른거리는 상황. 왜냐면 한미일이 같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북한에서 비판하고 사실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거겠죠.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그 이제 문제가 됐던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말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참 러시아 대변인이 사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전쟁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벌이고 있는 지금 지정학적 게임이 있어서 한국은 바게닝 칩이라고 얘기했어요. 바게닝 칩, 아주 자그마한 협상 수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전자권 갖고 있어? 전자권도 없는 애들이 뭘 이렇게 떠들고 있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조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를 실제 러시아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항상 북한이 하고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일이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 대변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막 그 나열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뭔가 성명서를 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써서 보내줬나? 북한에서 굉장히 네, 친한 것 같긴 해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워딩들 보다가 제가 헷갈려가지고 좀 엉뚱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상이 현실이 아니면 좋겠는데 아니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말폭탄하고 그러면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네. 김정은이 이렇게 막 뭐 해군도 증강하고 무력 침공 얘기하고 전쟁 준비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비행장에 농장을 짓고 있다고, 원래 공군 비행장이라고 쓰던 데를 이렇게 생산시설로 바꾸고 있는 노력을 사실 또 한편으로는 하고 있다는 얘기를 봤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혹시 국내 정치용으로 지금 무력 도발 얘기하고 전쟁 얘기하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그런데요. 이제 이 글을 봤는데 아마 서재정 박사님이 쓰신 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한겨레에 이제 기고한 글 같은데요. 서재정 박사는 이제 당연히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고 평양을 아마 여러 차례 다녀오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분 책도 읽고 했었는데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런 걸 이제 상기시켜주는 그런 북한 전문가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온실 농장을 짓고 있는데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북한에서 이거 굉장히 과학적이고 인민을 위한 소위 말하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도구다 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그 구글 어스에서 이분이 직접 확인을 하셨나 봐요. 어디에 짓고 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이게 평양인지 평양 외곽인지 아니면 저 북쪽인지.
그리고 이제 온실농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쪽에 어떤 기술 도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이게 전기가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 유럽 쪽에서 스마트팜 몇 개가 망했는데 그것도 전기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망했어요. 유럽이나 미국 좀 이제 기후 연구하면서 봤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여기는 전기가 없는 북한이 뭘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구글로 봤을 때 그 구 비행장 한마디로 밀어내고 그 부지에 몇백 개 동의 온실 그 지금 팜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을 이제 하나의 선전용으로 이제 뭐 대내 결집용 뭐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면 한두 곳에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지역을 달리해가면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진심이 아닐까. 그래서 말폭탄 터트리고는 있지만 실제 김정은이 강조하고 또 우려하는 것처럼 경제에 매진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 아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은 말대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규모 온실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뭐 이렇게 에비던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 굉장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 기사를. 네. 사실은 경제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엄청 많이 쓰고 있죠. 경제에 사실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동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 사회가 굉장히 좀 그 이반인 되고 뭐 약간의 그 뭐 균열 양상, 뭐 문화적으로 뭐 등등 있으니까 경제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네네. 네. 그렇군요. 시간이 다 됐군요. 예, 아니 뭐 한 궁금한 거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네. 좋겠는데요.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얘기한 거잖아요. 헌법도 고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통일 대상, 뭐 우리 한국은 통일 대상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생각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말하자면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하는 거를 전제로 모든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했더니 90% 이상이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북한 비핵화 불가능하다. 우리 국민들이 이미 체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화도 불가능하다가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연역적으로 따지면.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가 그 열에 한 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는 거죠. 예, 결과가. 열에 9이. 네. 한 명이 비핵화가 가능하죠. 열에 9이 불가능하다고 한 거죠. 북한을 비핵화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여론조사 안 해봐도요. 네. 시중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북한은 핵 안 놓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기본적인 인식이 되겠어라는 그런 회의감이 있고 이제 열패감도 있고 그렇게 지금 20년 이상 그 핵 협상을 벌여왔는데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협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된다고 믿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가야죠. 예전에 그 냉전 시기에 소련이 멸망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무너졌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예전에 그 살아계셨을 때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몇십 년간 협상을 하셨으니까. 근데 예전에 뭐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움직일지, 그러니까 소위 이불과 같은 이런 존재들, 악마 같은 존재들처럼 보이는 그런 국가들과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협상을 하느냐라고 제가 올브라이트 당시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협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회의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낙관론을 갖고 그 사람이 신발을 신어봐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당시에 쓰셨어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셔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그분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떠오릅니다. 국민들은 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죠. 어쨌든 간에. 그럼 비핵화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게 네. 엄청 불편한 질문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될 진실이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다른 나라와 옆 이웃 국가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해커 박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너무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동결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김정은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해제했던 건데 그 모라토리엄부터 해서 동결해서 차근차근 비핵화까지 가야지 처음부터 비핵화가 어딨냐라는 게 해커 등등 박사의 전언이었는데 우리 정부 혹은 뭐 양쪽 다 듣지 않았죠. 네. 가시려고요? 네,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네,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아주 많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날카로운
세계 정세 그리고 북한 이야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